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북대서양 종단 나머지 부분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행은 세인존 공항에서 몬트리올, 워싱턴 DC를 경유해서 뉴올리언즈 공항으로 도착을 했고, 항공으로. 그리고 루지애나에서 뉴펀들랜드까지는 2주 동안, 항공은 한 24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배로는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루지애나에서 멕시코만을 통해서 플로리다와 쿠바 사이의 해협, 플로리다 해협이죠. 거기를 거쳐서 쭉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와서 뉴펀들랜드까지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반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반은 저번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플로리다 동부 까지 했는데요. 첫 단독 항해를 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항해사 자격증을 따고 첫 취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장 입장에서도 혼자 맡기기 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선장과 같이 근무를 했는데 단독 항해를 시작하는 거는 아무래도 트래픽이 좀 적은 쪽이 좋겠죠. 우리가 운전면허증 딴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점들은 조금 주파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돼야 안심할 수가 있죠. 제가 초보, 어찌 보면 초보 배 운전자인 셈인데, 현재로서는 항해가 좀 적은 지역, 아까 얘기한 그 플로리다 해협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많거든요. 마이애미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뭐죠? 요즘은 조금 안 좋지만 크루즈가 상당히 많았고, 크루즈의 대부분이 마이애미에서 출항을 합니다. 참고로. 그리고 거기는 이제 어선도 있고 노인들이 그쪽에 많이 은퇴를 해요. 추우니까요. 그리고 세금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세가. 그래서 은퇴자의 천국인데, 미국 노인뿐 아니라 카나다 노인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스노우보드라고 그래서 겨울에는 거기 가서 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요트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크루즈선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워낙 안에 항해사들이 많이 타고 무선 컨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트래블은 좀 많지만 충돌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트나 어선 같은 경우는 이게 작기도 하고 눈으로 잘 안 보이죠. 레이더 디텍되기도 좀 어렵고 AIS 자동 인식 장치도 어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해협을 지나서 첫 단독 항해를 했고요.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이, 사진이 4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단독 항해를 할 때는 충돌 방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멀리서 체크할 수 있는 것부터 봅니다.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AIS입니다. 이게 자동 인식 장치인데, 보통 한 60마일 정도 밖에서 AIS가 장착된 선박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는 게 액디스입니다. 액디스라는 건 일렉트로닉 차트인데 해도예요. 해도에 보면은 그 AIS는 AIS를 장착한 선박만을 탐지할 수 있고, 액디스에는 해도니까 어 선박 자체는 원래는 액디스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레이더에 나오는 것들 혹은 AIS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에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S 없으면 액디스도 없죠. 하지만 거긴 없더라도 부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뭐 어 부표라는 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많아서 지금 설명은 못 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빨간 부표, 뭐 녹색 부표, 뭐 이런 거는 오른쪽, 왼쪽 이런 걸 갖다가 판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선박에서도 측등이 있죠. 우현등, 좌현등 이런 것처럼.
그것처럼 설 해로에도 부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표는 지도에 해도에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육지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부분이 엑디스에 나오고요. 그리고 레이더를 하는데 레이더는 보통 한 16 마일 정도면은 20 마일에서 참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레이더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리프렉트가 잘 되는 재질로 된 철선, 보통 요즘 스틸선이죠. 스틸선 같은 경우는 금방 확인이 되는데 목선 같은 경우는 잘 어 관측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선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작은 것도 당연히 잘 관측이 안 될 거고요. 여기는 선박하고 앞에 나온 AIS나 엑디스에서 나오진 않는 비구름 같은 것도 여기엔 나옵니다. 비구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폭우하고 플로리다 해협 지날 때 폭우를 동반한 비구름하고 그게 레이더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레이더는 보통 16 마일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인제 육안으로 봅니다. 육안으로는 어떤 경우는 레이더나 AIS에 전혀 탐지 안 되고 육안으로 탐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어선이나 요트 같은 게 대부분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당연히 여기 관측이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육안으로 먼저 보는 적도 있는데 이렇게 4 가지를 가지고서 충돌 방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사람이 지나가는지 뭐 아니면 도로가 어느 쪽으로 꺾이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처럼 향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향해할 때는 육안으로만 하긴 좀 어려워요. 어 차는 그냥 돌리면은 핸들을 돌리면 바로 돌린 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브레이크를 밟거나 악셀을 밟으면 바로 감속이나 가속이 되지만 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도로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차는 이렇게 도로에 접지 상태잖아요. 근데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를 건다 브레이크도 없지만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도 바로 서는 것도 아니고 어 악셀을 뭐 엔진 출력을 높인다고 그래도 바로 가속되는 것도 아니며 그 조향타를 돌린다고 해서 또 바로 도는 것도 아니에요. 유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멀리서 관측하는 게 필요한데 이 4 가지가 다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안 같은 경우는 안개가 끼면 혹은 밤에는 거의 안 보입니다. 나중에 안개 내용도 설명을 할 건데요. 레이더는 안개나 뭐 밤에는 볼 수 있지만 또 레이더가 아닌 스텔스 기저 있죠. 레이더에 디텍트 되지 않도록 만든 비행기가 스텔스기잖아요. 그것처럼 배도 물론 뭐 배는 그런 스텔스 배는 없습니다만 기술적으로 탐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AIS 같은 경우는 AIS 를 설치를 해야만 하는데 어떤 배는 설치를 안 했거나 혹은 설치를 했어도 꺼 놓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 선이 그런 경우인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요. 이 4 가지를 다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단독 항해를 했던 것은 플로리다 해협을 지나서 조지아로 북상하는 미 본토에서 한 100 마일 정도 여기서 말한 마일은 전부 해리입니다. 1.8 킬로 정도 되는 거고요. 대충 2배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100 마일이면 한 200 킬로 정도. 실제로 얘기하면 190 킬로 정도가 됩니다. 동측에 있는 대서양 해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또 신기한 게 이거 신기한 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특이 사항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이게 15년 된 배였고 그리고 사실 나영선으로 줬다가 받은 지 몇 년 동안 그 해 항구에다 정박을 해 놓은 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행을 운항을 몇 년 동안 안 했던 배였기 때문에 일 주일 동안 시험을 하긴 했지만 오는 동안 고장이 몇 번 났습니다. 첫 6 일차 때 난 고장은 좌측 엔진이었습니다. 이게 엔진이 사실은 엔진이 아니고 스러스터라고 그래야겠죠. 뭐라 그러나요? 예 이 보통 보급선은 엔진을 바로 돌리는 게 아니고 엔진에서 제너레이터죠 실제로는. 제너레이터에서
전기를 발생하고 전기를 가지고서 다시 모터를 돌리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 그걸 갖다 트러스터라고 하고요. 엔지니어하게 보기는. 엔지니어하기를 하기보다는. 보통은 하나인 경우가 있고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인 경우는 아무래도 좌우로 좀 요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놓으면은 아무래도 매니버리티가 그러니까 조정성이 좀 더 올라가죠. 그리고 2배 같은 경우는 선두에도 그러니까 선수에도 있었어요. 선수에서 서도 좌측 좌현 쪽, 우현 쪽으로 이렇게 물을 뿜어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 개의 스러스터가 있었는데 그중에 운항할 땐 보통 앞에 거는 사용을 안 하고요. 그때는 보통 출항이나 입항할 경우만 사용하고요. 그리고 두 개의 엔진 뒤에 있는 선미에 있는 좌측 엔진과 우측 스러스터와 좌측 스러스터 두 개를 이용하는데 이때는 6 일차에는 좌측 스러스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금방 해결이 됐습니다. 1 시간도 되기 전에 기관사가 리부팅을 해 가지고 살려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다음 날인 7 일차에 발생했습니다. 좌측이 정상화됐는데 이번에는 우측이 고장 났어요.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타 장치도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타 장치가 고장이 나면은 배가 직진을 못하고 항로를 정한다 하더라도 조타 장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뺑뺑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우측 엔진이 고장 났기 때문에 좌측 엔진만 돌기 때문에 결국 오른쪽으로 배가 이렇게 뺑뺑 돌게 돼 있죠. 오른쪽으로 크게 원을 만들면서 돌게 돼 있잖아요. 이 양쪽 엔진에서 똑같은 출력을 발생해 줘야 직진을 하는데 오른쪽 엔진이 고장 났다면 왼쪽만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타 장치가 고장 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당장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해서 예인선을 수배를 해서 원래 우리가 정한 위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항로를 바꾸는 위치점이 대충 한 70개 정도였었는데요. 그중에 66 번에서 랑데뷰를 해서 그리고 예인선이 끌고 가는 형태로 일단 수배를 했고 왜냐하면 예인선이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그 뉴펀들랜드까지 가는데 2 주가 걸렸는데 예인선이 어디서 출발할지 모르지만 뭐 가까운 데라면 한 100 마일 정도니까 뭐 10 노트로 갔다 그러면 10 시간 정도 걸릴 거고 뭐 뉴펀드랜드에서 만약 출발했다 그러면 중간 정도 됐으니까 한 7일 정도가 걸릴 겁니다. 뭐 뉴펀드랜드에서 출발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는.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수배를 하고 그리고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수리에 들어가면서 조타 장치를 그대로 놔두면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못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브릿지에서 조타를 하면 뒤에는 조타 장치가 거기에 따라서 좌현 우현을 이렇게 바꿔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선원 한 명이 조타 장치실이죠. 조타 장치실에서 인제 내부 텔레폰으로 인터폰이죠. 인터폰으로 인제 향해사가 좌현 뭐 2도 그러면 좌현 2 도로 돌리고 손으로 우현 2도 그러면 우현 2도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해서 항로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행히 수리 7 시간 만에 수리를 완성을 했어요. 덕분에 저는 원래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 고장이 났는데 어 그때 뭐 선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대신 3 시간 정도 오버타임을 했습니다. 원래는 4 시간 근무를 하면은 휴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장이 나면 휴식을 할 수가 없죠. 자고 있는 사람까지 깨워서 같이 했을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3 시간 정도 오버타임을 하긴 했지만 수리에 성공을 해서 예인선 캔슬을 했고요. 어 다시 항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해안 항해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왼쪽에는 햇살이 뜨고 이게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비가 내린 다음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리고 브릿지에는 누수가 발생했어요. 이게 뭐 물이 새는 건 아니고요. 응축 현상이죠. 그러니까 콘덴서 여기는 덥기 때문에 어 그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에서 능축된 게 제대로 배수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뭐 고장이 제대로 다 수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어 예전에 우리가
누수된 집에서 살았었죠. 우리 때는 별로 없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밑에다가 인제 받쳐 놓잖아요, 그릇을 하나씩. 우리도 버킷을 하나 갖다가 받쳐 놨습니다. 자,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할 거는 야간 교행입니다. 야간 교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개나 밤인 경우는 시계가 많이 제한된다고 그랬잖아요. 육안으로는 관측이 물론 안개 같은 게 관측이 더 제한되고요. 밤에는 관측이 그래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전조등을 켜게 돼 있거든요. 전조등은 물론이고 하얀 전조등이 있고요. 그리고 좌현등, 우현등,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우현등은 빨간색이고 좌현등은 초록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후미등, 선미등도 이렇게 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 5 마일 정도 이내에 들어오면은 상대방을 등이 있으니까 그거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부족하죠. 5 마일이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야간 교행을 했던 경우는 8 일차 뉴욕 동측 해상, 뉴욕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그때 발견한 게 250 미터짜리 벌크 캐리어를 발견했는데요. 당연히 육안으로 발견 못하고 레이더로 발견을 했습니다. 레이더로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초록색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그게 30 분짜리 궤적을 제가 레이더에 표시를 한 거예요. 30 분짜리 궤적을 딱 보니까 이대로 쭉 가면은 우리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 어 그 레이더에 표시를 했습니다. 항로 수평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를 지나는 항로 수평선이 있고 거기 0.7 마일 간격으로 6 개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긴 6 개를 했는데 5개 정도에 해당되니까 5 개에다가 0.7 곱하면 3.5 마일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3 마일 밖에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뭐 2 마일 밖이니까 우리하고 그 벌크 캐리어하고 서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감시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했던 거는 AIS 자적 인식 장치를 발견을 했고 그거로 레이더에 표시를 해서 속도와 방향을 유지를 하면은 충돌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어쨌든 이런 형태로 했던 게 이 야간 교행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했던 거는 최근적 교행인데요. 원래 그 2 마일 밖으로 대항에서는 교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가 바로 그런 문제였어요. AIS에 확인이 안 됐습니다. 원래 돼야 돼요. 근데 아마 이 탱커가 이거는 길이가 300 미터짜리 탱커였는데 탱커가 아마 AIS는 설치가 분명히 됐을 거고 탱커는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어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해야 되기 때문에 탱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꺼 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AIS에서 관측이 안 됐고 레이더에서는 관측이 어 됐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먼저 봤는지 아니면 레이더로 먼저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레이더로 먼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됐다고 돼 있네요. 이거는 레이더보다 육안으로 먼저 발견했습니다. 14 마일 정도면 육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는. 육안으로는 뭐 시계가 흐릴 때는 뭐 100 미터 정도 앞도 안 보일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짙은 경우는 시계가 좋을 때는 20 마일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 16 마일 정도에서 레이더가 볼 수 있는데 육안으로는 그 폭이 넓죠. 이거는 육안으로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14 마일 정도에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레이더에서 그때 아마 제가 12 마일 정도로 관측을 하고 있었을 텐데 레이더를 16 마일로 이렇게 범위를 넓혀 가지고 어 잡아 가지고 역시 이것도 30 분짜리로 이렇게 궤적을 표시하게 돼 있고요. 궤적이 일정하죠, 가까이 올 때까지.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보통 2 마일이 CPA인데 그러니까 최근적 거리인데 1.3 마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발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는 저쪽 탱커에서 봤을 때는 우연등이 보였겠죠. 우연등은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저쪽에서의 좌현등 녹색이죠. 그러면 우리는 빨간색을 그쪽에 보여주고 있고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녹색등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쪽 빨간색 등을 보는 저쪽 탱커가 방향을 바꿔 줘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요. 원칙은 그랬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게다가 AIS에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쪽 그 선명을 알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다른 배 하나가 오고 있었죠, 좌현 쪽에서. 이건 속도가 좀 낮죠. 아니면 30분 동안 움직인 거리가 낮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두 배만 있으면 그냥 서로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서로 통화를 하든 통화를 안 해도 됩니다. 그게 국제 규칙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AIS에 안 나오니까 선명을 몰라서, 그리고 두 배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라디오로 호출한다고 그래서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출도 못 하고 그냥 오른쪽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규칙에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이 탱커가 오른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탱커가 오른쪽으로 바뀌면 다른 배하고의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우리는 오른쪽에 배가 없잖아요. 우리가 변경을 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선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오른쪽으로 항로를 바꿀까요? 한 15도 정도." 그랬더니 그냥 놔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바꾸지 않아도 돼요. 또 하나는 14 마일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5 마일 전에 바꾸면 되니까 그걸 기다리자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근접 마일이 원래 정한 건 2 마일인데 선장은 그거를 좀 오버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 마일, 트래픽만 안 된 1 마일까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1.3 마일이니까 뭐 그냥 놔둔 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원래 5 마일 전까지 상대가 양보를 안 하면 우리가 양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양보해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보를 하는 게 보통 그냥 뭐랄까요, 도덕적인 거죠. 그래서 5 마일 전까지 양보하면 우리가 바꿔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성장은 그냥 놔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좀 제가 보기엔 무리한 고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더가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다면 이것도 말이 되는데, 레이더가 쪼끔 문제가 있었거든요. 싱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AIS 정보하고 실제 어 레이더의 표시한 정보가 좀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놔두라 그래서 저야 뭐 선장이 시킨 대로 해야죠. 그래서 1.3 마일에서 최근접 교행을 했습니다. 이때가 쪼끔 그랬고요. 저도 뭐 레이더만 정상이었다면 선장이 했던 거를 그대로 지지를 했을 건데, 레이더가 아직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좀 불안했던 점이 있었고요. 다음은 고래입니다. 뭐 고래 사냥이라고 했지만 사실 사냥은 아니고요. 고래를 봤다는 거죠. 워치키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캐나다 해역으로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11 일차에는 헬리팩스 남측 해상으로, 그때는 인제 북쪽으로 항로를 하다가 동쪽으로 인제 항로를 바꿨거든요. 메인즈 포틀랜드를 지나서 동쪽으로 항로 변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앞쪽에 일출하는 걸 볼 수 있었죠.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안개 꼈을 때의 일출이었고, 두 번째가 맑을 때의 일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출이 일어나면은 좀 아침에 운항하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태양을 보고 운전을 한 셈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강릉으로 간다. 아침에 간다 그러면은 운전하는데 태양을 보고 가면은 좀 선글라스를 꼈다 하더라도 좀 어렵죠. 그랬었을 때고요. 어 좋은 점은 이틀에 한 번에 정도는 고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래를 찍을 수는 없었어요. 워낙 이제 고래가 인제 이 위에서 올라오면 이제 숨을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어 물줄기가 올라오는데 그게 짧습니다. 그리고 가끔 뛰어오르기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짧고요. 그래서 못 찍긴 했는데 고래는 안 보이고, 고래가 인제 호흡하려고 이렇게 쭉 뿜은 거에는 고래가 인제 보통 새우를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부 나옵니다. 그런 걸 먹기 위해서 바다새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 바다새들이 떼로 여기 몰려서 고래가 내렸던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크기가 작아 가지고 보이지는 않네요. 어쨌든 찍기는 했고요. 다음으로 한 게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아니죠. 안개 운행입니다. 뉴펀들랜드는 그 라브라도 한류하고
멕시코 만류가 부딪히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그 한류와 냉 난류, 그러니까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은 어장이 풍부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 두 조류가 만나기 때문에 그 조류에 휩쓸려서 온 고기들이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도가 2배가 되겠죠.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이 온도 차가 큰 해류가 만나기 때문에 안개가 심합니다. 그래서 알젠시아 같은 경우는 뉴펀드랜드 서부 쪽에 있는 알젠시아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안개가 심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도 안개를 엄청나게 심한 안개를 만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이 하나도 안 보이시죠? 이런 경우는 육안이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레이더에 전적으로 AIS하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AIS는 장착 안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선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요. 그 레이더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 운행하는 경우랑 안개가 꼈을 경우에는 항상 2명이 관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때는 1명이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럴 때는 선내 작업을 모두 중지하고 어 선원이 1명이 더 보강이 됩니다. 보통 때도 원래는 둘이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선장 결정으로 선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제일 흔한 게 인제 페인트 작업인데 그런 게 없는 경우는 뭐 관측을 해야 되고요. 그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12일 차 뉴펀드랜드 남측 해상을 갈 때 안경을 했습니다. 뉴펀드랜드에서는 인제 케이프 파인이 제일 가깝고요. 그다음에 케이프 레이스를 지나면은 다시 또 북측으로 인제 돌게 돼 있거든요. 뉴펀드랜드를 끼고 좌측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뉴펀드랜드의 기상의 특징은 이 짙은 안개뿐 아니라 강한 바람도 있습니다. 시계가 그때 상당히 낮아서 보통 케이블이라고 그러거든요. 10분의 1 마일을 1 케이블이라고 그러는데 1 케이블 이내로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센존에 기항을 하는데요. 센존을 제가 한 2년 전에 배로 들어가 보고 2년 만에 다시 가게 돼서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1년 전에 돌아왔을 때는 센존을 안 오고 어디였죠? 휴스턴으로 들어갔거든요. 휴스턴에서 비행기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는 배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2년 만에 센존으로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고요. 이 작은 배가 멀리서 접근하는 거였고 큰 화면이 좀 더 가까이 갔을 때였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각도가 있거든요. 그 각도를 정해서 항로를 따라 쭉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배랑 교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동 전화망 내 무선 전화망이죠. 무선 전화망 내에 진입을 하면 센전 트래픽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 1S 우리는 남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1S 북쪽에서 내려오면은 1N부터 시작합니다. 반대로 동쪽에서 들어오면은 1E로 시작을 하죠. 이건 서쪽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겠죠. 1S에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고 뭐 어떤 조종상의 문제 혹은 오염상의 문제는 없다." 뭐 있으면 또 생존 트래픽에서 뭔가 얘기를 하겠죠. 보통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언제쯤 도착할 예정이다." 그러면 생존 트래픽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런 보고를 1S나 1N 혹은 뭐 1E에서 들어온 배들을 조정을 해서 겹칠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나가는 배나 들어온 배가 겹쳐도 안 되지만 들어온 배가 겹쳐도 안 되죠. 그걸 인제 조정을 합니다.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1S를 지나면 2S를 통과하면서 다시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원한다고 그래서 갈 수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죠. 바람이나 조류에 따라서 속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1, 2 같은 경우는 보고가 없습니다. 1, 2는 작거든요, 거리가. 그래서 2, 2가 없고 그냥 1, 2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1, 2 하고 ES나 EN하고는 거리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보고를 할 때가 어 3S 3이 되죠. 여기는 뭐 3S 뭐 N 이런 게 없죠. 그냥 3 에서 보고를 하고 4 에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항만에 도착해서 어 CQO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인제 센저 트래픽에서 상황 종료를 하죠. 우리도
상황 종료를 하고 거기서 인제 갱회, 갱회라는 건 뭐냐면 선교가 아니죠. 어 내리는 길이죠. 그러니까 사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다리를 설치를 하고 끝납니다. 우리도 여기서 인제 들어갈 때는 159 도로 접근하면 되는데요. 159 도가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 그러니까 그 뭐죠? 원래는 컴파스가 있어야 되죠. 근데 컴파스가 고장 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컴파스도 보통은 두 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개. 하나는 자이로 컴파스고요. 하나는 마그네틱 컴파스를 해 가지고 마그네틱 컴파스보다는 자이로 컴파스가 훨씬 더 정확한데 둘 다 고장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등을 두 개를 해 놓습니다. 그걸 레인지라고 그러는데요. 레인지에 등이 두 개인 이유는 위에 있는 등과 아래에 있는 등이 일직선으로 됐을 때가 바로 진입각입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어 이 레인지를 보고 들어가면 충돌 위험을 양쪽 그 만에 부딪힐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다만 이게 문제되는 거는 밤에도 되는데 5 마일 이내이기만 하면은. 근데 안개가 끼면 안 돼요. 안개가 낀 경우는 그것도 뭐 5 마일 밖까지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레인지가 보이니까. 혹은 이 컴파스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가능한데 이 안개가 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마일 이내로 시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냐면 제가 첫 크루즈 여행을 했을 때 동 지중해를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때 그랬습니다. 다 하고 마지막에 베니스에 입항을 하는데 그때 안개가 꼈어요. 안개가 끼다 보니까 베니스항이 입항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비행기를 놓쳐서 어 저한테는 다행이었죠. 왜냐하면 이게 패키지 여행이었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오히려 비행기를 놓쳤기 때문에 다음날 비행기 예약을 하고 하루 독일을 더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료로. 뭐 우리는 무료였죠. 회사에서는 약간 손해를 봤을 거고. 어쨌든 안개나 바람도 그 각도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류는 영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류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강한 바람이 불거나 짙은 안개가 끼면 접안이 불가능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12번 부두에 정박을 했어요. 여기 부두 번호가 다 있거든요. 공용 부두도 있고 그런 경우는 돈을 내고 쓰면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 회사 전용 부두가 있었습니다. 그게 12번이었는데 12번 부두로 정박을 했고 보통 로프를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리 배 같은 경우는 6 개를 했는데 선수 쪽에 3 개, 선미 쪽에 3 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스프링 로프로 먼저 대충 고정을 하고 이건 확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선수에 있는 스프링 로프는 선미 쪽으로 가고요. 선미에 있는 스프링 로프는 선수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포워드 로프 선수에는 포워드 로프가 정 본격적으로 힘을 받는 거고요. 선미 쪽엔 애프터 로프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스프링 로프로 일단 하나를 걸고 선미나 선수 쪽에 그게 걸렸다 그러면 인제 선수는 포워드 로프, 선미는 애프터 로프들을 겁니다. 그것도 인제 하나를 걸고 확실하게 건 다음에 두 번째 거 포워드 로프를 걸고 선무는 첫 번째 애프터 로프 그리고 두 번째 애프터 로프를 하겠죠. 그러고 나면은 스프링 로프가 좀 헐겁겠죠. 그걸 다시 시큐어를 해 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사다리를 놓으면 되겠죠. 사다리 그걸 영어로는 갱웨이라고 하는데요. 어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는지 제가 사다리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 주간의 항해를 끝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항 항해가 재밌지 않으신가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1년 만에 항해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센전으로 들어온 거는 2년 만이었으니까 더 감개가 무량했고 그리고 뭐 저는 뭐 여행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도 하고 운항도 해 보고 돈도 벌고 그리고 뭐 먹여 주고 재워 주고 그래서 제가 5 년이나 걸렸지만 향해학과를 다시 들어갔던 이유가 6년 전에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웠고요. 코로나 검사를 갈 때 미국 입국할 때 몬트리올 공항에서 하고 또 센정 공항에서도 저는 백신을 한 번밖에 안 맞았기 때문에 두 번 맞은 사람은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밖에 안 맞았기 때문에 다시 센전 에서 다시 한번 백신 저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하느라고 하루 더
배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2 주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루 후에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그 여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북대서양 종단 여행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